유괴의 날. 프롤로그. 1989년 4월 24일. 그때 남자는 고작해야 24살이었다. 이제는 너도 성인이라고,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어른이면서도 어른이 아닌 고작 24살.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에서 화염병을 던진 적도 있지만 남자는 정경들에게 끌려가는 친구들을 외면한 뒤로 2번 다시 동아리 방에 가지 않았다. 남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뻤다. 중기에 간암이 발견되어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말기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기둥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누운 아버지와 고속도로 건설 현장 한밭집 참모로 일하며 빚쟁이들과 마주칠까 한밤중이 되어야 돌아오는 어머니는 아이를 눕힐 지하 월세방 하나 마련해주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뻤다. 가세가 기울어도 놓지 못하던 학업 따위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잘못을 고백하는 듯하던 여자친구 수영도 기뻐하는 그를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 남자는 반드시 아이에게 자신과는 다른 삶을 안겨주겠다고 결심했다. 아니, 했었다. 느닷없이 귀를 가르고 들어온 비명에 버뜩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희망의료원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비명은 진료실 반대편 복도 끝에 있는 분만실에서 들려왔다. 만삭이거나 이제 막 배가 부르기 시작한 여자들이 비명의 두려운 얼굴로 자신의 배를 만졌다. 아무도 그 일은 모를 테지. 남자는 외치고 싶었다. 모두 다 이 병원에서 나가라고. 이 병원은 병원도 아니라고. 이 세상을 향해 누구보다 꽃같이 웃었을 아이의 평생과 그 아이를 키우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도 행복하다고 느꼈을 여자의 인생과 그녀들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이유를 한순간에 뭉개버린 병원이라고. 하지만 그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올라오는 것을 꾹꾹 눌러 삼켰다. 지금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대신 남자는 두툼한 점퍼 위로 가슴께를 만졌다.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그제야 불덩이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아빠가 일하는 곳도 볼래? 귀에 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이 병원의 원장, 24신 자신보다 40 초반의 그가 훨씬 젊어 보였다. 얼굴에는 윤기와 자신감이 흘렀다. 곧게 편 자세에는 의사가운이 무척 잘 어울렸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젊은 여자들에게도 관심 꽤나 받을 것 같은 외모였다. 원장이 입은 유난스럽게 흰 와이셔츠가 그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발짝 뒤에서 원장을 따라가는 남자는 원무과 과장 양태훈이었다. 남자도 그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저런 태도도 저런 표정도 아니었다. 입만 가지고 나불대지 마시고 법대로 하시라고요. 여기서 이런다고 죽은 애새끼가 돌아옵니까? 양태훈은 남자에게
자신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양태훈의 손에 밀쳐지며 차디찬 보도블럭에 나가 떨어질 때 남자는 결심했다. 그래, 법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처럼 펜때 굴리는 놈들이 아닌 나의 법대로. 원장이 그를 지나쳐 2층 계단에 발을 디딜 때까지 남자는 상체를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가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원장은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듯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7, 8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숱이 많지도 않은 머리를 양갈래로 쫑쫑 따아 빨간색 리본으로 묶었다. 빨간색 더플 코트에 하얀색 타이즈, 그리고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빨간 구두를 신었다. 피부가 하얗고 귀여운 인상의 아이에게는 포근하고 따뜻한 아기 냄새가 날 것 같았다. 우리 나연이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예뻤을 텐데. 나연이는 아내와 열심히 지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 이름을 제 귀로 들어보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아내의 뱃속에서 아내와 함께. 자신은 아이의 얼굴조차 모르는데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웃는 원장을 보자니 온몸의 장기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남자는 일어나 가슴 안쪽에 손을 넣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을 느끼며 계단으로 올라가는 원장의 뒤를 단숨에 따라잡았다. 어? 발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린 것인지 양태훈이 뒤를 돌아보다 남자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양태훈의 짧은 외침에 원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사이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이 순간을 몇 번이고 상상하며 기다려왔다. 남자는 왼손에 칼을 쥔 채 다른 손으로 양태훈을 거세게 밀쳤다. 양태훈이 언젠가의 남자처럼 계단 아랫바닥에 나뒹굴었다. 남자는 주저없이 원장에게 달려들었다. 반사적으로 원장이 딸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남자는 그의 멱살을 쥐고는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원장의 뒤편에 있던 창에서 쏟아진 빛이 날카로운 칼끝에서 섬광처럼 반짝였다. 진료실 앞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질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보다 양태훈이 빨랐다. 양태훈은 어느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남자가 양태훈을 노려보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원장이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었다. 계단 아래로 굴러 나동그라진 남자를 양태훈이 덮쳤다. 칼은 이미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었다. 남자는 양태훈에게 깔려 악성을 내질렀다. 이렇게 어이없이 끝나면 자신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는 불덩이에 타 죽을 것만 같았다. 어느새 달려온 경비원들 중 한 명이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십니까? 양태훈이 아직 계단 중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원장은 한 손으로 딸의 앞을 가로막고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자는 양손이 등 뒤로 돌려진 채 경비원들에게 잡혔다. 그는 온몸을 비틀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러댔다. 남자의 눈이 점점 뒤로 넘어갔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를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다. 양태훈이 누군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때 남자의 눈에 묘한 빛이 어렸다.
초점을 잃어가던 눈이 어딘가로 향했다. 원장이 선 계단의 뒤쪽에서 간호사가 내려오고 있었다. 2층에 있어서 소란을 듣지 못했는지 내려오다 말고 놀라 걸음을 멈춘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한 손에 스테인리스로 된 사각형 주사함을 들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술만 들이켰다. 몸에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스스로도 기이하게 느껴질 힘이 온몸에서 터져나왔다. 남자는 기합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놀란 경비원들을 떨치고 자유로워진 남자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랐다. 원장이 벽 쪽으로 붙으며 몸을 피했지만 무기를 잃은 남자의 목적은 간호사였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주사함을 빼앗아 안에 든 것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었다. 햇살이 눈을 찔렀다. 남자는 땅을 박차고 올라 원장을 향해 손에 쥔 것을 휘둘렀다. 뜨거운 것이 얼굴 위로 튀었다. 원장의 악성이 공간을 흔들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쇠의 마찰음 같은 날카로운 이명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원장은 딸아이를 끌어안았다. 여자아이의 목덜미가 찢어져 있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이의 하얀 피부로 빨간 구두 위로 떨어졌다. 남자의 손에 피 묻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걸 원한 건 아니었다.